장모님,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괜히 여기 계시다 더 탈나요. 그냥 돌아가세요. 수술한 자리도 아직 아물지 않은 친정엄마 손을 잡고 지수가 겨우 찾아간 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최병태는 문틀을 딱 가로막고 섰더라고요. 장모 얼굴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픈 우리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야? 최병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 법도는 원래 시댁이 먼저야. 어디서 냄새나는 환자를 집구석에 들이려고 해? 당신 정신 차려. 그 말을 듣는 지수의 가슴이 턱 막혔어요. 15년 동안 혼자 돈 벌어 시댁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 꼴이었던 거죠. 남편은 작정하고 지수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병태는 몰랐어요. 그날 지수가 조용히 품고 있던 서류 한 장이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일 저녁 식사 자리는 유난히 숨이 막혔어요.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 거실에 가득했죠. 지수는 국그릇만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퇴원하는 거 알지? 최병태는 밥을 씹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지수는 남편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수술하고 혼자 계셔야 하는데 일주일만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될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병태가 숟가락을 식탁에 쾅 던졌습니다. 최병태가 눈을 부릅뜨고 지수를 쏘아봤어요. 냄새나는 환자를 어디를 데려와? 여기가 병원이야? 당신 요새 살만한가 보네. 집구석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사흘 뒤 병원 로비는 퇴원하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복수는 딸 손을 꼭 잡고 겨우 걸음을 옮겼죠. 지수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최병태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구두도 벗지 않은 채 턱을 까딱거리더라고요.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요. 우리 집이 좀 좁습니다. 최병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좁은 데 계시면 더 힘드실 겁니다. 괜히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엄마 복수는 깜짝 놀라 딸 눈치만 살폈죠. 바닥에 내려놓았던 보따리를 서둘러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다. 미안하다, 최서방. 엄마는 더 말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을 돌렸어요. 지수가 엄마 등 뒤로 손을 뻗으려는데 최병태가 매정하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문고리를 잡은 지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후였어요.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안방에 있던 최병태가 번개처럼 뛰어나왔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현관까지 달려가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최병태가 밖에 선 시어머니 수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오셨어요? 최병태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보따리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얼른 들어오세요. 다리 아프시죠? 지수는 소파 옆에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흘 전 친정엄마를 내쫓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죠. 수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러고는 돌처럼 굳어있는 며느리 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요란한 호들갑 속에서도 수님의 눈빛은 차분하고 묵직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최병태는 출근길에 지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외투를 걸치며 아주 당당하게 명령하더라고요. 어머니 며칠 계실 거니까 반찬 신경 좀 써라.
불편하시지 않게 똑바로 모셔.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싱크대 손잡이를 부서질 만큼 꽉 쥐었죠. 그날 오후 지수는 남편 몰래 친정엄마가 사는 반지하 방을 찾아갔습니다. 눅눅한 지하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좁은 부엌에서 엄마 복수는 옆구리를 움켜쥔 채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딸이 들어오는 소리에 복순이 깜짝 놀라며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최서방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가봐. 괜히 너만 힘들어진다. 그 모습을 본 지수는 목이 메어 잡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수는 소파에 앉은 최병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저 좁은 지하방에서 엄마 혼자 라면 끓여 드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안 될까? 최병태는 TV만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처가는 처가지. 우리 집하고 같아? 원래 집안 법도는 시댁이 우선이야. 최병태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우리 집 며느리 노릇하겠어? 그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듣기도 싫으니까. 그 차가운 한마디에 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줄줄이 떠올랐죠. 시댁 명절에는 사흘 내내 기름때에 절어 일하면서도 친정엄마에게는 1년에 딱 2시간 얼굴 비춘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가 콧물만 흘려도 병원으로 뛰어가던 지수였는데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미칠 것 같았죠. 시댁 일에는 몇백만 원씩 턱턱 내놓던 남편이 친정 일에는 돈 아깝다며 대놓고 인상부터 썼습니다. 지수는 더는 최병태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길에 조용히 반찬을 싸들고 엄마 집을 오갈 뿐이었죠. 엄마 복수는 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사위 눈치부터 봤습니다. 최서방은 별말 없지? 너희 둘이 싸우면 안 된다. 최서방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지? 지수는 속이 터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무 일 없어. 엄마는 걱정 말고 몸부터 챙겨. 어두운 지하 계단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지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월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 수님은 돌아가기 위해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어요. 지수를 슬쩍 돌아보며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최병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알랑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이틀 뒤 오전 지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엄마가 다니는 동네 병원 이름이 떠 있었죠. 한지수 씨 맞으시죠? 어머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서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셨어요. 지수는 정신없이 가방을 낚아채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은 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엄마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수백만 원이 찍힌 병원비 안내서를 내밀더라고요. 수술한 부위가 심하게 골맞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수는 다리가 풀려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최병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왔어. 당장 입원해야 한대.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입원비 좀 먼저 쓰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최병태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당신 처가 일이잖아. 왜 우리 집 통장에 손을 대? 내 돈으로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끊어. 전화가 뚝 끊기자 지수는 멍하니 꺼진 화면만 쳐다봤어요. 개인 통장 잔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수는 곧장 수납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를 내밀며 2번 수속을 밟았죠. 앞날이 막막했지만 이상하게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무거운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깜짝 놀라며 지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 너 지수 아니니? 한지수 맞지? 10년 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지수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 병원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었죠. 지수는 그동안 겪은 수모와 지금의 사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친구의 모습에 지수는 목이 메었죠. 자리를 일어서며 수진이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지수야, 너 고생해서 딴 자격증 아직 그대로 있잖아. 내 사무실이야. 언제든 짐 싸서 나와. 같이 일하자. 수진은 지수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말했어요. 너 이제 혼자 버티지 마. 내가 도와줄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이수진이라는 글자를 보며 지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수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수는 시댁 근처의 낡고 조용한 찻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수님은 며느리가 오자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 위로 쓱 밀어놓더라고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지수가 첫 장을 넘기자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문자마다 최병태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엄마, 아파트 명의 안 넘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지수한테 말하면 끝장인 줄 알아. 내가 장남인데 그 집 하나 못 받는 게 말이 돼? 지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정엄마를 문전박대한 남편이 자기 친엄마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병태 그놈이 나한테 효도하는 척 굴었던 거 다 이 아파트 한 채 뺏으려고 그런 거다.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니? 속는 척하면서 2년 전부터 다 모아뒀다. 지수는 서류를 넘기며 머리가 띵했어요. 최병태가 왜 그토록 친정엄마를 문전박대하고 처가를 고립시켰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재산을 챙기려면 그동안 집안 돈을 관리하던 아내 지수의 눈을 속여야 했던 겁니다. 수님은 입술을 떠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내 집에 갔을 때 내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 병태 그놈이 내 친정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봐도 눈에 보였어.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변호사 명함까지 챙겨왔다. 수님이 지수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내 갈 길 찾아라. 남편이라고 다 참고 살 필요 없다. 시어머니가 건넨 김재호 변호사의 연락처를 쥐고 지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지수는 친구 수진의 사무실에 당당하게 자격증을 걸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붓도록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 눈치 보며 사는 하루보다 내 힘으로 버는 하루가 훨씬 살 것 같았거든요. 퇴근길이면 지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죽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했죠. 밤에는 수님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가 죽 반 그릇 드셨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지수는 까다로운 상가 전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힌 날이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최병태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가 지수의 지갑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하더라고요.
그건 지수가 결혼 전 친정엄마 명의로 사두었다가 최근 본인 명의로 돌려놓은 소형 오피스텔 서류였습니다. 아내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최병태는 그날 저녁부터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숟가락을 직접 놓아주며 달라붙듯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새 일하느라 힘들지? 이번 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나 다녀오자. 내가 유명한 맛집 알아놨어. 지수는 그 낯선 친절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이틀 뒤 퇴근한 최병태는 안방 침대에 서류 봉투를 슬쩍 올려놓더라고요. 지수의 어깨를 감싸쥐며 느끼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서류 보니까 세금이 꽤 나오겠어. 명의를 우리 공동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 최병태가 펜을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남이야?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여기 사인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수는 공동명의 변경 계약서를 빤히 보다가 최병태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서류를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죠. 나 이거 사인 안 해요. 내 명의로 그냥 둘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최병태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지수는 그날 밤 안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김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소장 접수를 부탁했지요. 소장이 접수되고 열흘이 지나자 최병태는 법원 문서를 뜯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머리를 맞댔죠. 최병태 쪽 변호사는 계약서를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재산을 가져오려면 먼저 저쪽을 흔들어야 합니다. 동네에 소문부터 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추겼다고요. 최병태는 그 길로 온 동네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지수가 시어머니를 협박해 모자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냈죠. 며칠 뒤에는 최병태 쪽 변호사가 시어머니 수님의 집까지 불쑥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건방지게 버티고 앉아 겁을 주더라고요. 어르신, 며느리한테 속아서 아들 앞길 막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아들 편에 서겠다고 이 확인서에 도장 찍으세요. 수님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쾅 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이라고 해도 못 봐준다. 이 도둑놈아. 그날 밤 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수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 협박에 쓰러지실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 오후에는 최병태의 지인이 지수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소리쳤죠. 이 대표, 여기 새로 온 한지수 조심해. 전 직장에서 돈 문제로 쫓겨났고 시어머니 돈까지 빼돌리려다 이혼 소송당한 여자야. 사무실 안이 싸늘해지자 친구 수진이 지수를 안쪽 방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차를 건네며 사실이냐고 물었죠. 지수는 피하지 않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최병태가 재산을 노리고 압박해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어요. 수진은 서류를 확인하고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라. 이런 얄팍한 수작에 흔들릴 나 아니야. 가게 소문은 내가 잡을 테니까 넌 내 일만 해. 수진이 지수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죠. 기죽지 마.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지수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주먹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쏟아냈습니다. 15년 동안 가계부에 적힌 피눈물 나는 기록들이었죠.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주지 않는 동안
지수가 홀로 가정을 먹여 살린 통장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지수에게 뱉어대던 모진 말들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 넘겼죠.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기록이 확실하면 저쪽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드디어 첫 재판날 법정 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병태 쪽 변호사가 지수가 시어머니를 괴롭혔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김재호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경제 자료와 폭언 녹음 내용을 판사님 앞에 내밀었죠. 판사님은 서류를 보더니 최병태를 매섭게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소송 직전에 아내 명의 오피스텔을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압박한 것이 맞습니까? 최병태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부부 사이니까. 저는 그냥 좋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재판날 시어머니 수님이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최병태가 보냈던 협박 문자를 판사님에게 제출하더니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호통을 쳤죠.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입니다. 늙은 애미 아파트 뺏으려고 3년을 협박한 놈이에요. 법정 안이 술렁였고 최병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최병태 쪽의 더러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피땀 어린 오피스텔은 재산 분할에서 지켜졌죠. 오히려 남편이 아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잘못이 크다며 위자료까지 인정됐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최병태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지수는 멈춰서서 최병태를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우리 엄마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까지 버렸어요. 지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지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어요. 15년 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3주 뒤 지수는 새 소형 전세 아파트 계약서에 본인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을 보며 지수는 만감이 교차했죠. 10년 전 장롱 깊숙이 자격증을 파묻으며 울었던 날이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복순의 퇴원날 병원 복도에 가보니 뜻밖에도 시어머니 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지수는 복순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이번 재판 때 내 편이 되어주셨어. 복순은 그제야 모든 걸 알아챈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지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화분을 안겨주며 복순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 지수는 작은 식탁에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에 찬을 올려놓고 함께 수저를 들었죠. 예전처럼 화려한 가구는 없었지만 엄마가 사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밥을 씹는 모습에 지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던 날, 지수는 동료들과 환하게 웃으며 회식을 즐겼습니다. 내 힘으로 당당히 섰다는 기분이 온몸에 퍼졌죠. 한 달 뒤 지수는 게시판으로 걸어가 본인이 처음으로 해낸 계약서 위에 계약 완료 빨간 스티커를 보란 듯이 붙였습니다. 퇴근길에는 수님과 따뜻한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죠. 봄 햇살이 전세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건강해진 엄마의 팔짱을 끼고 산책로를 다정하게 걸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껍데기뿐인 법도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을 지수의 손으로 다시 만든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먹먹하지 않으셨나요? 핏줄이라서, 부부라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가정을 만나다 보면 밖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집안에서 혼자 참고 사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수 씨처럼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캄캄한 세월을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마음도 밖으로 꺼내놓고 털어놓는 순간부터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에 남은 생각이나 위로받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댓글창에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